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 매거진 7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45일간 이어졌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고 오늘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됐습니다. 오늘 즉시 문을 연 공공시설이 있는가 하면 도서관처럼 추이를 봐가며 재개장을 결정하는 곳도 있습니다. 안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생활방역 전환에 따라 그동안 문을 닫았던 각종 공공시설과 야외시설이 순차적으로 재개장합니다. 국립청주박물관과 청주예술의 전당 등 주요 문화시설과 청주동물원은 오늘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도 인원 제한을 두고 재개장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됨에 따라서 사전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시간당 40분씩 입장을 하실 수 있고요. 거리두기 관람을 시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시설의 개장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도서관과 수영장 등 실내 시설은 시차를 두기로 했습니다. 실내 밀집 시설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을 확실히 담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15일 정도 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개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어린이 등이 머무는 사회복지시설은 아직 감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해 당분간 시설 폐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되면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동시에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잘 지켜오셨던 기존의 예방수칙과 방역수칙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청주에 거주하는 파키스탄 국적의 3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아 청주의료원에 격리됐습니다. 충북에선 34일 만에 추가 환자가 나온 것으로 이로써 도내 확진자는 46명으로 늘었습니다. 사회 경제 활동이 순차적으로 재개되며 개인과 집단 방역이 더욱 중요해진 가운데 생활 속 거리두기가 또 한 번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네,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방역으로 전환되면서 우리 주변도 점차 정상으로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젠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전통시장에서 7년째 떡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성순 씨. 코로나19가 한창이던 두세 달 동안 매출이 평소보다 40%가량은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상점 주인들끼리만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죠. 설렁해가지고 상점 사장들끼리만. 왜냐면 왕래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인근 신발 가게도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전화로 시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발은. 인터넷 쇼핑으로 시키지 않는 이상 여기는 와서 신어보고 사야 되니까. 코로나19가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경제 재건을 위한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방역과 생계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했던 충청북도는 생활 방역 전환에 때맞춰 706억 원이 소요되는 충북형 뉴딜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동별과 마을별로 소규모 수건 사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수의 계약을 통해 지역업체와 지역민에게 일감과 일자리가 돌아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마을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수건사업 해결 이외에 주민자치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일석사조의 효과를 소비 심리를 살리기 위해 전통시장과 자영업자, 소비자단체,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자율적 할인 행사도 유도합니다. 충청북도는 도내 18개 협의체를 선정해 한 곳당 7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점포에 나가서 같이 식사도 같이 하고 모임도 같이 하고 또 단체 행사도 좀 하면서 이렇게 소비 진작을 좀 유도하는. 코로나19 이후 경제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장기 불황을 막기 위한 방어선 구축도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용광입니다. 지난달 이상 저온 탓에 우리 지역에서도 냉해 피해가 적질 않았는데요. 오늘부터 피해 지원을 위한 정밀 조사를 시작했는데 농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신규식 기자입니다. 냉해 재난 지원금 지급을 위한 교육 현장입니다. 조사 방법과 지원 규모를 설명하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최대한 빨리 조사를 끝내고
다음 달에는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정밀 조사를 통해 가지고서 피해 면적을 산출을 해서 조금이나마 농업인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밭작물 피해는 다른 작물을 심는 대파비를, 과수 피해는 농약비를 지원하는데 피해 규모가 재배 면적의 40%를 넘어야 된다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어림잡아 실제 피해 금액의 3분의 1을 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냉해 못지않게 심각한 점은 꽃을 솎아주고 비료를 뿌리고 병충해를 방제하는 이 즈음에 봄농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계절 노동자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거 사과 하나 한 사람이 잘못 따잖아요. 자, 이걸 둬야 되는데 이걸 뒀다. 그럼 이게 사과가 지금 이게 좋은 사과가 달린 거거든. 그럼 이게 아마 비품이 되는 거예요, 자체가. 게다가 농산일의 품값은 건설 일자리보다 15% 정도 낮아 내국인 근로자를 쓰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까지 알려진 도내 냉해 피해 면적은 2천여 헥타르. 하지만 정밀 조사가 끝나면 지금보다 적어도 50%는 증가할 전망입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농민들은 수입이 들쑥날쑥한 탓에 생활이 불안정해 큰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런 현상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농민들이 농작물 수매금을 월급 형태로 다달이 나눠주고 가을철에 돌려받는 농업인 월급제에 앞다퉈 가입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TJB 김진석 기자입니다. 당진에서 33만 제곱미터 규모의 벼농사를 짓는 박덕영 씨. 4대의 트랙터와 이양기 등 자동화 설비를 갖춘 대규모 영농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올려왔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농작물 소비가 부진해지면서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농업인 월급제를 신청해 매달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어려움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거래처마다 납품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저희도 소득에서 상당히 불안정했는데 농업인 월급제 항상 한 달에 150만 원씩 이자도 보전해 주시면서 하는 그 정책 때문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이나 지자체가 벼 수매 비용을 월별로 나눠 농가에 미리 지급한 뒤 수확이 끝나면 갚는 제도로 매달 최대 수령 금액은 150만 원입니다. 충남에서는 당진시가 농업인 월급제를 2017년 처음 시작해 28농가가 가입한 이후 꾸준히 늘기 시작해 올해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이 신청했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최초 도입 시에는 벼 재배 농민만 수혜 대상이 됐지만 현재는 감자와 양파 재배 농민까지 수혜 폭이 확대됐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불안정해진 농민들의 가입이 더욱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농업인들이 농번기가 끝나면 소득이 일괄 들어와서 또 1년 내내 소득이 없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요. 월급제를 도입해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저희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농가들의 어려움이 크게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인 월급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최근 몇 년간 봄철만 되면 제주 해안가에서 멸종 위기 중인 상괭이가 죽은 채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수도 점차 증가하면서 제주 연안에 상괭이 서식지가 형성된 걸로 추정되고 있는데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JIBS 김현선 기자입니다. 냉동 창고에 보관돼 있던 크기 100cm 정도의 회색빛 물체. 국제 멸종위기 해양 보호종으로 지정된 토종 돌고래 상괭이입니다. 최근 제주 북부 해안에서 발견된 상괭이 사체 2마리입니다. 몇 년 전부터 제주 북부 해안을 중심으로 멸종위기 해양보호종인 상괭이 사체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상괭이 사체가 본격적으로 발견되기 시작한 건 지난 2017년. 늦겨울부터 봄 사이 그 수가 급증하고 재작년엔 21마리, 지난해엔 43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발견된 수는 벌써 20마리에 가깝습니다. 지난 26일엔 추자도 해안가에서, 앞선 지난 23일엔 한림읍 해녀학교 인근 방파제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상괭이 사체는 주로 제주 북부 해안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추자도와 제주 북부 해안 사이에서 죽은 후 해류를 따라 흘러들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근 3년간 상갱이 서식지가 서해안과 남서해안 외에 제주 인근에도 형성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부패 진행 상태가 아닌 걸로 봤을 경우에는 추자하고 제주 주변에서 이렇게 먹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어구에 혼액돼 가지고 이제 자초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됩니다. 상갱이를 추적해 보호하면 좋지만 상갱이는 등 지느러미가 거의 없어 정확한 개체수 파악조차 어렵습니다. 이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선 지난해 상갱이 탈출을 돕는 특수 어망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보급 시점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서식 중인 걸로 추정되는 상갱이는 2만여 마리. 개체수를 보호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방안이 절실합니다. JIBS 김현선입니다. 네, CJB 뉴스 매거진 7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일 충북의 날씨 알아봅니다. 박지영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반가운 하늘빛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청주의 한낮 기온은 28도까지 올라 한여름만큼 더웠는데요. 내일도 하늘빛은 맑겠지만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청주의 한낮 기온은 25도, 충주 영동은 24도로 오늘보다 최고 5도가량 낮겠는데요. 여기에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22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기 확산이 원활하겠는데요. 다만 내일도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가 예상되고요. 또 아직까지는 대기가 무척 건조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불씨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충북의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와 화제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국가 전체가 비상 상황인 가운데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위한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고위공직자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자발적 기부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김한근 권호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긴급재난금 지급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네, 기부를 원하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다. 라고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자발적 기부를 놓고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 자발적 기부가 강제 기부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좀 이 자발적 기부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재난지원금 도입 경위에 대해서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처음에 정부에서 70% 지급안을 발표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총선이 오면서 여야 할 것 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정부에서 사실상 반대하는 모습을 비췄죠. 왜냐하면 우리가 재정 상태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러면서 이 동의를 하면서 조건이 사실은 붙었습니다. 10% 자발적 기부, 세액공제 이런 조건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회 통과 전부터 마치 일정 수준의 30%가 그대로 확보될 것처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고 통과된 이후에 이제 특정 고위직 관료들께서 자기들은 기부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사회적 분위기를 그렇게 유도하는 측면이 있게 되겠죠. 그러다 네. 보면 사실상 느끼기에 공무원 조직 같은 경우 그렇게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나도 것들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 와중에 만약에 우리가 어떤 특정 조직이나 단체를 통해서 기부 활동에 대해서 의사 표현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면 사실상 이것이 이제 강요의 의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 재난지원금은 사실상 기본소득의 다른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정책을 선택적 복지냐 아니면 보편적 복지냐 할 것이 문제가 있는데 선택이 이미 우리가 결정을 보편적으로 했잖아요. 그렇다면 사용처에 대한 문제는 적어도 자율적 의사에 따르는 게 타당하다. 네. 물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자발적 기부를 막을 필요는 없겠죠. 네. 그러니까 자발적 의사에 따라 해야 되는데 뭐 이제 주변에서 다 어느 정도 했는데 나만 안 하면 괜히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뭐 그런 분위기. 그래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약간 그 임대료
그 착한 경감하는 임대료 것하고 운동? 네, 네. 약간 비슷한 느낌은 나죠. 아무래도 느낌이 이렇게 압박이 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기부를 할 만한 상황에 있나 보다 이렇게 그렇게 느끼시는 생각할 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사회적인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이 자금 자체가 국채를 발행해서 대부분이 충당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약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것이 어떤 정부의 입장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전 국민 지급으로 이제 사실 방향을 선회하게 된 것이 물론 정치적인 계산도 있습니다. 선거를 대비한 정치적 계산도 있습니다만 좀 더 빠른 지급을 위한 어떤 빠른 조치를 위한 어떤 선택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강제적으로 분위기가 형성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좀 더 부드럽게 풀어나갈 노력은 필요하겠지만 어떤 자발적인 기부 자체에 대해서 이것이 강제적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아직은 어렵다 이렇게 네. 봅니다. 자, 이제 재난지원금을 기부하고 싶으면 이제 신청 단계에서 기부를 하거나 네. 아예 이제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자동 기부가 네, 네, 되는 그렇습니다. 형식이잖아요. 이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된다고 하나요? 우선 정확한 용처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은데요. 네. 이 정확한 용처를 밝히고 있진 않지만 모집 주체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얘기인 즉슨 이 해당 재원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얘기죠. 이 고용보험기금이 지금 뭐 많이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사실 가장 우려하는 것 중 하나가 실업입니다. 이 실업과 관련된 것들 또 이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기업에 대한 재원 이런 것들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비춰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좀 선의로 자발적인 기부가 돼야 좀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 텐데요. 어쨌든 현재는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긴급 재난지원금이 그 의미를 퇴색하지 않기 위해서는 좀 어떤 게 필요할까요?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난지원금은 과거에 우리가 IMF 시절에 네. 금모으기 운동하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국가 자체가 재정위기 상황이 있었죠. 사실상 채무불량에 이를 정도의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OECD 국가 내에서도 네. 국가 채무 비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걱정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코로나에 따른 소비 침체죠. 그거를 살림으로써 기업과 가게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 강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재정 능력은 충분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에서처럼 우리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하는 것이죠.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OECD도 우리나라한테 지금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 수 있는 나라다. 이거 쉽게 말하면 사실은 너네는 빚내서 쓸 수 있는 나라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정책을 도입하면서 사실은 소비 진작이 있으려면 주어진 총량이죠. 원래 있었던 총량의 예산에서 따로 빚을 도입해서 더 써야지 소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도입한 이 재난지원금은 사실은 원래 있던 세출을 조정하는 내역이 더 많습니다. 네. 새로 도입하는 것보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도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취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할 때는 그 취지가 살리면 어떻게 돼요? 누구나 자유롭게 사실상 어떻게 제대로 쓰는 방향으로만 유도가 되면 그것이 돈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관계없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기부 문제는 다른 차원이겠죠. 네, 기부를 하든 안 하든 사실 그냥 본인이 받고 또 열심히 쓰면 그게 또 경기 네, 소비 진작이 되고 경기 부양이 되는 거니까요. 자, 좀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 창고 화재가 이제 38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갔는데요. 이 참사의 원인이 소방 문제가 아닌 노동 문제다라고 또 얘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뭐 아무래도 이번 공사 현장에서 또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대부분 피해자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노동 문제에 대한 제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는 뭐 정치인들, 시민단체 또 상당히 많은 단체들에서 의견을 내고 있죠. 실제 이 사건 역시 이제 당시에 9개의 업체가 동시에 들어가서 공사를 했다고 해요. 네. 아무래도 그만큼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건축주의 요구에 따라서 무리하게 공사를 한 게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산업안전 자체 즉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에 대한 문제다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문제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지금 현재 섣부르게 말씀드리기는 저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인이나 아무래도 제기하는 문제들 자체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이 문제 자체에 있어서의 더 근본적이고 좀 더 빠른 해결책은 어디인가? 이것은 어떤 산업 안전에 대한 조치
를 선행하기 이전에 이 공사 현장 자체에 대한 자제예 또는 화재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된 어떤 소방 안전과 관련된 조치들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좀 저는 있습니다. 이건 좀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한데요. 네. 이게 2008년도에 있었던 이천 냉동창고 사건과 너무 유사합니다. 너무 네. 유사한 상태여서 오히려 그 당시에 어떤 관련자들의 처벌이 너무 약했다. 이런 쪽만 지금 현재 이슈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2008년도 사건도 지금 사건도 이렇게 화재의 피해자가 컸던 가장 큰 이유는 네. 바로 이 우레탄 재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도 동일한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에 대한 어떤 소방 조치들, 그런 공사 현장에 대한 소방 조치들이 강화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 내연 페인트를 칠해야 한다든가 이런 공사적인 준칙들은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좀 더 빠른 방법이나 사실 더 많은 비용이 드는 방법이거든요. 이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고 주제의 논의가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어떤 산업안전 쪽으로 문제를 몰고 가서 처벌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문제가 다시 되게 되면 이와 같은 공사 현장에서의 사고는 얼마든지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2008년에 똑같은 이천에서 냉동창고 화재에서 그때도 거의 한 40명 정도의 목숨을 앗아간 걸로 알고 그렇죠. 있는데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10년이 지났음에도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말씀해 주셨지만 뭐라고 보세요? 네, 권 변호사께서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건축 구조하고 재료를 제한하는 것이 가장 수월한 방법일 텐데 네네. 이에 대한 제한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사실은 처벌의 측면에서 조금 접근을 저희가 해보면 네. 이 사고 위험과 크기에 비해서 경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200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1심 법원이 선고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처벌 예를 살펴보면 실제로 뭐 사례마다 다 다를 수는 있겠죠. 근데 네. 징역 금고형으로 처벌된 비율은 0.57%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은 사고 위험을 감수하고라서도 일을 진행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따라서 사업주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그런 재료를 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기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관리감독 측면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40명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지금 현재까지도 적절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한 인원도 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러면 좀 법적으로 이렇게 법률을 제정해서 이런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법이 또 있지 않을까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세월호 사고도 있었지만 기존의 화재 사고도 있었죠. 근데 기존의 법은 다 있습니다, 저희가. 법은 다 사실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도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하는 그 재료 자체를 건축을 하기 쉬운 재료인데 그 재료 자체를 그대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현실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걸 못 쓰게 막을 수 없다는 네, 거잖아요. 관련 법들에서 이미 안전에 관련된 규정들은 있지만 사실상 그걸 대하는 사업주죠. 그리고 그걸 또 직접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까지도 그에 맞춘 안전 의무나 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게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법을 제정한다면 네. 당연히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도 있겠지만 금전적 배상을 좀 높이는 방안도 현실화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러 명이 사망을 하면 저희가 단순하게 몇 억, 몇십억 이렇게 평가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국내는 좀 이런 배상 제도에 대해서 소극적인데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들에 대해서 아니면 그 사망자, 관련자에 대해서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저는 이 법적인 것을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더 보완을 많이 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법률들은 상당히 구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계속 왜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말씀 그대로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사건에 있어서의 과실이 있고 그 네. 과실이 그 발생시킨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건축주들이라든가 이 공사 현장과 관련된 관리 감독자들이 저지른 과실이 그 결과에 비해서 그렇게 높게 평가되지는 않은 것이죠. 네.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법률적인 평가가 좀 더 엄해져야 된다. 뭐 물론 당연히 이 부분은 사회적인 인식이 바뀜에 따라서 법원도 그에 따른 자세가 바뀔 거라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법률과 관련돼서 어떤 새로운 제도 자체를 계속 만들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현재에 있는 법률을 좀 더 강화해서 그에 따른 관리 감독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인력을 충원하는 뭐 이런 쪽으로 재원을 집중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그것이 어떻게 말하자면 단순히 인기나 어떤 여론에 어떤 부합하기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필요한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은 어느 정도 지금 마련이 돼 있는데 그거를 관리 감독하는 그런 인력을 확충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등교 계약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발표를 했습니다. 입시를 앞둔 고3 학생들로부터 이제 13일에 순차적으로 등교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모이는 거잖아요. 주의를 하긴 하지만 학교에서는 이제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해야겠죠. 네, 정부에서 사실은 지금까지 상당히 잘 대처를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좋은 성과가 있었죠. 10명 이하로 다 감염자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고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싱가포르 사례를 봐야 될 텐데요. 3월 말에 계약을 했다가 오히려 학교를 통한 집단 감염이 폭증했습니다. 네. 이럴 수 있듯이 그동안 몇 달 동안 노력해온 것이 잘못하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신중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누가 신중해야 되느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사실은 고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초등학생이든 다 뛰어놀기 좋아하고 아주 혈기왕성한 친구들이에요. 그동안 또 그렇다면- 참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어른들도 하다못해 참아서 지금 네네. 밖을 막 다니고 계신데 그렇다면 학교에서 관리 감독을 하시는 교사들의 책임과 역할이 좀 막중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관리가 돼서 아무쪼록 아무 좀 문제가 없기를 바라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한근 권호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CJB 뉴스 매거진 7 1부를 마치고 잠시 후 2부 시작됩니다.